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의 FBI 아시죠? 연방수사국. 최근에 이 FBI가 스타트업을 하나 차렸다고 합니다. FBI가 무슨 사업을 한다는 건가 싶어서 봤더니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 직접 범죄 통신 플랫폼이라는 걸 운영한다고 해요. 실제 많은 범죄자들이 이것 때문에 검거되고 있고 범죄 예방 효과도 성공적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요즘에 미국의 고용시장을 10대들이 이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새로 일자리가 생기는 곳이 바로 10대들을 위한 일자리라는 건데요. 이건 무슨 얘기인지 오늘 글로벌 리포트에서 나라밖 경제 소식 살펴볼 때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각종 원자재 값과 더불어 곡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음식료 업체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증시 업종 분석 시간에는 좀 좋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분위기가 꺾이고 있다고 하는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 오늘 왜 이래요? 네, 오늘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0.46%, 코스닥은 0.21% 두 시장 모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센터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오늘 시장 상황 그리고 다음 주에 어떤 게 좀 중요한 일정으로 기다리고 있는지 알아보죠.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오늘 주가가 괜찮죠? 3,240선을 오전에 돌파했다가 살짝 내려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어제 우리가 미국의 물가가 안 좋으면 어떡하나, 너무 높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었는데, 예. 어제 미국 증시도 긍정적 반응이 나왔고, 아침에 굉장히 기대가 높게 출발했었지만, 사실 주가 지수는 올라왔지만 체감 지수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체감 그래요? 지수는 안 좋다고요?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왔지만 기대만큼은 못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 오늘 좀 기대가 생길 수 있는 시기였거든요. 예. 올라갈 수 있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냥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 증시가 이렇게 막 강하게 상승세를 재개했다는 자신감이 회복되지는 않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미국에서 5월 소비자 물가가 발표됐는데 그렇죠. 물가가 아주 높은 수준으로 나왔으면 이거는 또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 올릴 만한 좋은 핑계가 될 것 같다. 주식시장에는 네. 안 좋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물가 상승률은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 5% 나왔더군요. 근데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4.99%, 네. 전월 대비 0.8%를 나왔는데요. 이게 레벨 자체만 놓고 본다면은 2008년 9월 이후에 최고치였죠. 예. 근데 어제 왜 증시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금리는 안정됐냐?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월간 상승폭은 꺾였고 0.8%면. 그러니까 시장이 일단 모멘텀은 약화된 거 아니냐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미국채 금리가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미국채 10년이. 이유를 찾자면 달러가 약하다 보니까 최근에 그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예. 원래 보통 국채 금리 상승 요인을 보면 물가도 있지만 사실 수급 요인도 매우 크거든요. 근데 미국채 수요가 커지고 있다. 여러 가지 예를 들지만 MLF 같은 데 보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수익을 낸 많은 자산들이 리스크 온에서 약간 뉴트럴로 갈 때 미국채를 선호합니다. 그런 자금들이 좀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를 담아두려는 안전자산 담아두려는 투자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미국 예. 국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 금리가 내려가도 사가더라. 미국 국채에. 옛날에는 리스크 오프가 돼야나 미국채 10년을 샀는데 예. 유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아. 올해 뭐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뭐 비트코인도 예. 벌고 그러니까 그런 자금들이 일부를 어쩌면 현금보다는 미국채 정도는 사겠다. 그래서 예. 해외에서 미국채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졌고요. 또 중요한 건 달러가 약하다 보니까 이 정도에서 미국채를 사놓으면 이후에 달러가 좀 더 강해지면 괜찮지 않겠나 예.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미국 10년물 국채는 좀 내려왔고. 예. 1.44까지 내려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국 증시가 반응을 했던 거죠. 예.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가 안 좋은 거였는데 그런저런 네. 설명처럼 미국 채권 시장이 금리를 내려서 주식 시장은 안도를 했다는 설명이네요. 예. 그리고 또 좀 흥미로운 부분은 그에 반해서 우리 국내 금리는 좀 단기물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죠, 어제부터. 예를 들어서 그 3년물이 어제 거의 12bp 1.17%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오늘 한 1.3% 터치했었고. 예. 이유를 찾자면 최근에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님이 다소
매파적 발언들의 수위를 좀 높이시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무엇보다 일단 부동산이 좀 심상치 않다 보니까 그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가계부채가 최근에 좀 올라온 거에 대해서 우려를 계속 표명해 오셨는데 예. 여하튼 이것을 잡기 위해서 한두 차례 금리를 올릴 수 있다. 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예. 미국은 금리가 안정됐지만 한국의 3년물은 상당히 빠르게 올라왔다. 이게 또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먼저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군요, 시장은. 그건 매우 높아졌죠.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했어요. 저번에 사실 과거에 한국이 대선이 있던 시절에 금리를 온 적이 없었거든요. 대선은 내년 3월이죠? 예. 그렇죠. 내년 3월까지 금리를 못 올릴 것이라는 그런 공감대가 좀 있었는데 그런 공감대에 대해서도 이미 발언을 했었고요. 어제 이제 한국은행의 71주년 기념 어떤 행사에서 그 연설문을 보면 어떻게 가계부채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는 의지. 그래서 평상시에 이철 총재님이 어떤 발언 수위를 놓고 본다면 굉장히 호기시했다는 걸 시장이 좀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어제 이제 라가르도 총재 발언도 있었지만 미국과 유럽과 한국의 좀 스탠스가 좀 차이가 있는 걸 확인한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그래서 금리는 올라가고 주가는 네. 오르긴 합니다만 미국 올라간 거 생각하면 그렇죠. 기대만큼 좋지는 않고. 네, 맞습니다. 근데 또 어제 미국도 잘 보시면 어쨌든 제가 과거에 공식은 아니지만 PPI가 많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CPI가 꽤 올라가더라. 최근 반년 정도 그런 현상이 매우 강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저희는 내심 CPI가 5% 넘었을 거란 생각은 내심은 다들 하고 있었어요. 컨센서스는 4.7이었지만 미국이. CPI가 소비자 물가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소비자 물가는 뭐냐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오니까 그만큼 가격 전가가 되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어제 확인한 거는 CPI가 PPI를 못 쫓아가고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PPI는 생산자 물가, 그쵸. 공장도 가격, 도매 물가일 텐데. 그쵸. 그게 더 많이 오릅니까? 그게 많이 올랐죠. 원자재 가격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고 PPI는 어마어마하게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CPI가 덜 올랐다. 모든 게 동일하게 연동되지는 않지만 여하튼 시장에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용 이슈가 자꾸 어떤 기업 이익을 압박하는 그러한 형국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은 조금씩 영향을 받는. 그래서 오늘 그렇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이 미국의 성장주가 올라와도 왜 이렇게 못 움직이냐 이런 우려들을 하시는데 이유를 찾자면 뭐 대만 같은 데서 여러 가지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의 그러니까 판매량이 주문량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최근에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니까 점점 좀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은 못 올라가는 막혀 있는 위가 지금 같아서 오늘도 확 위로 뚫어야 되는데 못 뚫는 게 그러한 소위 기업 이익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부품 소재 가격은 오르니까 그만큼 가격 반영을 해야 되는데 네. 소비자들은 주머니를 선뜻 열지는 않으니 가격 반영을 못하고 그러다 보면 원가는 올라가고 판매가는 별로 못 올리는 고민들을 기업들이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좀 그렇고. 비싼 것들을 많이 팔려고 하다 보니 그래야 그나마 마진이 남으니까요. 그러니까 또 그에 관련되지 않은 좀 또 밸류체인에서 좀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은 힘든 상황이고 이게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물가라는 게 단순하게 CPI가 높고 낮은 물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하튼 모든 것의 주결점은 얼마나 잘 팔고 이익을 거두냐가 주식시장이 바라보는 핵심 지표인데 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 같이 좀 수출하고 이런 나라들한테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듣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윤지호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 건너 바다 건너 나라 밖의 경제 뉴스들을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재밌는 얘기가 하나 들어있네요. 미국의 연방수사국 FBI가 사업체를 하나 차렸다는 거예요. 이 사업이 아주 잘 됐다고요? 아주 잘 됐습니다. 이게 휴대폰 공급 업체를 만든 건데요. 이 3년 전에 차린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종료가 됐고요. 정확하게는 암호화 장치 사업이거든요. 호주 경찰 비롯해서 17개국에서 모인 9천 명의 사법 당국 관계자 여기에다가 전직 마약 밀매용 스마트폰 개발자까지 데려와가지고 합작 회사 조인트 벤처를 만든 거죠. 17개국의 검찰 경찰들한테 돈을 모아서 같이 하자 이렇게 서비스를 같이 하자 해서 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 장치 사업인데 휴대폰을 파는 건데요. 네. 이 휴대폰에 전화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 기능만 가능한 건데 단일 기능. 근데 이 메시지 기능도 보여지지가 않고 그 계산기 어플이 있거든요. 이 계산기 어플을 들어가면 암호를 입력해야 돼요. 예. 이 암호를 입력하면 메시지 기능이 나오는데 암호화를 된 메시지와 사진을 보낼 수 있는 어플이 또 나옵니다. 이 어플 이름이 ANOM이라고 하는데 네. 약간 예이놈 같죠? A놈. 예, A놈. 예. A놈인데 이거를 만들어서 범죄자들이 마약 밀매나 청부살인, 돈 세탁할 때 이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어디에서 만나자. 휴대폰을 만들어 판 거예요? 네, 휴대폰과 그 안에 들어가는 시스템. 휴대폰과 앱이 깔려 있는 별도의 휴대폰. 네, 근데 그 앱은 겉으로 보면 계산기 앱이고 그렇죠. 암호를 넣으면 그게 이른바 메시지 우리 기능이 되는. 카카오톡 같은 서로 주고받는 메시지 기능이 그렇죠. 들어있는 휴대폰을 만든다. 네. 이걸 왜 사요? 누가? 왜? 근데 이게 뭐라고? 공개된 예. 메시지 어플을 쓰면 도청이나 이런 게 다 추적이 가능하니까 보통 예전부터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8년 범죄자들이 쓰기 딱 좋게. 그렇죠. 2008년 초쯤에 FBI가 이 캐나다 기반의 이런 서비스 하는 곳을 찾아내서 해체시킨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FBI 직원이 호주 경찰하고 맥주 한잔 하다가 야, 우리가 아예 이 사람들이 사용할 걸 만들어서 덫을 놔보면 어떨까?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쓰면 딱 좋을 만한 휴대폰과 그렇죠. 애플리케이션을 네. FBI가 만들어서 그렇죠. 범죄자들에게 서비스를 해보자. 네. 그러면 다 그거 쓰실 테니 그거 쓰는 친구들은 다 검거하면 된다 그냥? 그렇죠. 이게 다 모니터를 하거든요. 실시간으로. 와. 근데 이게 기계도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이 아름아름 시장을 통해서 사야 되고요. 구매를 하더라도 이 암호화 메시지 어플을 쓰려면 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이 전 세계 위치별로 가입비가 좀 다른데 미국에서는 $1,700, 한 200만 원이 좀 안 되는 돈을 내면 예. 6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 비싸네요. 근데 이게 입소문 마케팅을 통해서 이게 몇 달 만에 사용자 수가 한 3배로 는 거죠. 근데 고객 서비스도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더 작고 그 신형 휴대폰을 원한다. 해달라.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또 그걸 또 충족시켜 주려고 새로 만들어서 제공을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경쟁 업체들이 다 망했다고 합니다. 예전부터 범죄자들 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비싸게 팔던 친구들이 있는데 원래 사설업자가 네. FBI가 워낙 열심히 잘 만들어주니까 네. 실제로 그럼 범죄자들이 이 폰을 사서 썼어요? 네, 이 폰을 사서 썼는데 전 세계 100개국 300여 개 범죄 조직에 12,000대 이상의 기계가 판매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FBI 사이트 제가 어제 들어가서 서류를 봤는데 이 장치를 이용한 국가에 한국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왜 없겠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해서 그럼 그 경찰 우리 FBI가 범죄자들이 오고 주고받는 메시지를 다 읽었겠네요. 실시간으로 이제 모니터가 됐는데요. 예를 들면 에콰도르의 삼치 회사가 야, 우리 통조림에 마약을 포장해서 운반을 하자. 그런 것도 적발을 바로 했고 호주에서는 기관청을 동원해서 일가족 5명을 해하려는 그런 대화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막은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와. 범죄자들은 이게 설마 했겠군요. 네, 돈도 너무 비싸게 암호가 잘 받으니까. 되니까 보안이 잘 돼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공짜로 나눠줬으면 이거 경찰이 간 더 나냐 할 그쵸. 텐데 돈도 비싸게 받으니까 네. 토론했겠죠. 이제 야 이게 경찰이 만든 거면 널리 퍼뜨려야 되는데 이러려면 이렇게 비싸게 받을 리가 없잖아. 그리고 구하기도 어려워서 일부러 어렵게 만드니까. 야 이거 발명한 분은 FBI가 적성에 맞는 게 아니라 좀 다른 일 하셨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발명한 개발자가 예전에 그런 걸 만들었던 범죄자거든요. 근데 이래 이제 같이 하자 하니까 감형 가능성도 있으니까 최선을 다한 거죠. 저는 3년 안에 이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서 영화화 된다는 쪽에 베팅합니다. 재밌는데요? 네. 그렇군요. FBI가 최근에 무슨 랜섬웨어라고 해서 네. 사이버 공격을 한 후에 내가 이거 암호 풀어줄 테니까 돈 내놔라 하는 그런 그쵸. 범죄자들한테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줬는데 네. FBI가 그거 회수해 왔다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이 비트코인 한번 넘어간 걸 다시 암호를 풀어서 갖고 왔냐 이것도 궁금했었어요. 근데 이게 결론부터 얘기하면 예. 비트코인 자체는 완벽하게 기능을 했는데 이 해커들이 네. 범죄자들이 어리석어가지고 불완전한 저장 시스템을 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 FBI가 설명한 자료를 봤는데 예. 그 다크사이드라는 해커들이 그 몸값으로 받은 비트코인을 이제 모을 때 사용한 가상화폐 지갑이 있는데요. 네. 거기서 자금을 빼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장을 받아서 그 은행 장부 같은 게 비트코인 거래소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거래 장부를 확보해서 범죄자들이 비트코인을 어디로 전송했는지 추적을 한 건데 받은 돈 중에 한 뭐 75개 받았는데 한 63개 정도가 특정 주소로 옮겨진 걸 확인한 거죠. 근데 이게 암호화폐 지갑에 들어가면 개인 암호 열쇠가 있어야 이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죠? 일단은 범인들은 여기로 암호화폐를 보내라, 비트코인을 보내라 했을 거고. 네. 비트코인을 보내지면 그 비트코인은 범인만 쓸 거나 범인만 어디로 보내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 보내는 과정에서 예. 얘네가 장부 어디로 보냈는지를 보여지니까 어디로 보냈나 하고 보니까 개인 지갑에 넣었는데 추적을 한 거군요. 네, 이 지갑은 암호 키가 있어야 열 수가 있는데 예, 예. 이 FBI가 암호 키를 확보를 했나 봐요. 근데 이 암호가 보통 문자랑 숫자로 된 뭐 16진법 뭐 인코딩 이런 굉장히 거라서 복잡해서.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확보했냐 이건 밝히지 않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추측하기를 일단 범죄자들이 그 보통은 사용자를 숨기기 위해서 믹싱이라는 작업을 거치는데 이거를 또 안 했고 예. 결정적으로는 바로 출금이 불가능한 오프라인 지갑인 그 콜드 스토리지라고 하죠. 뭐 예, 외장 예. 하드나 SD 예. 카드 여기에 저장하지 않고 추적과 회수가 가능한 그 온라인 저장소 핫 월렛에 저장해서 이 사단이 났다. 이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안전하다는 걸 그냥 믿고 범인들은 비트코인 공부는 별로 안 하고 야 비트코인을 받으면 된대.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달라고 했군요 그냥. 네. 허허 참. 그렇군요. 다른 뉴스 하나 좀 보죠. 네. 요즘 미국은 고용 지표가 좋아지기는 합니다만 네. 생각만큼은 일자리가 많이 안 나와서 한 1년 전에 실업자 생긴 거 생각하면 아직도 한참 회복해야 되는데 네. 이게 왜 이상하게 그 취업자가 빨리 안 늘지 하는 게 걱정인데요. 네. 그래도 늘긴 느는 곳은 주로 10대 청소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갖게 되면서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네요. 네, 지금 뭐 고용이 기대만큼 안 나오는 게 일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일할 사람이 적어서인데 네. 성인 노동자들, 기존적인 노동자들을 다시 데려오려면 임금을 올리거나 아니면 근무 일정을 좀 유연하게 잡아주거나 육아에 예. 대한 혜택을 마련해야 지원자가 생기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마냥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주들 입장에서는 당장 이 빈자리를 10대들로 채우고 있는 건데요. 10대들이 지금 그 노동력 공급을 억제하는 요인들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가족 지원금이나 실업급여 같은 이런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실업 혜택이 없어서 영향을 덜 받는 거죠. 20대는 그냥 집에 있어도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네. 일자리를 많이 고르고 안 가는데 네. 10대들은 그런 게 없으니 빨리빨리 온다는 건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5월 실업률을 보면요. 뭐 16세에서 19세 10대 노동자들의 실업률이 9.6%로 4월 달보다 3% 가까이 줄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상 처음으로 20세에서 24세 실업률보다 낮게 나온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보통 한 5%포인트 이상 더 높거든요. 원래는. 네. 그런데 10대들이 요즘 일자리를 잘 찾고 있다. 그리고 고용주들도 10대들을 고용을 많이 하고. 네. 10대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보통 미국에서는? 뭐 보통은 뭐 이게 굉장히 다양한데 서머잡이라고 해서 예. 5월 되면 여름방학이 시작될 때 이때 보통은 뭐 기업 인턴에서부터 뭐 옆집 잔디 깎는 아르바이트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근데 현재 가장 큰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관광과 레크리에이션, 뭐 썸머캠프 도우미 같은 거죠. 그런 거나 음식점 같은 서비스 업종인데요. 지금 성인, 노년층이 임금이 낮아서 하고 싶지 않은 직업까지 폭이 넓어져서 체리픽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체리픽이 뭐냐면 원하는 것을 실속 있게 쏙쏙 골라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일이든지 좋습니다. 일만 시켜주세요가 아니라 네. 어떤 일 할 건데요? 알려주세요. 내 좋은 일만 하게 이렇게 고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10대들이. 네. 10대들이 이렇게 일자리 구하는 게 미국에서는 합법입니까? 합법입니다. 미국 노동부 사이트에 가서 봤는데요. 최저 취업 연령이 14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한 15세.
이웃의 뭐 베이비시터도 할 수 있고요. 옆집 강아지 산책 같은 것도 정식으로 고용이 돼서 할 수 있는데 네. 제가 왜 정식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14살도 돈을 벌면 다 세금 보고 대상이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임금을 예. 지불하는 사람은 고용주로서 어쨌든 지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나중에 해야 되거든요. 얘한테 내 소득을 썼어요 하니까 세금 깎아달라는 의미일 거고. 그렇죠. 그럼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소득 신고를 해야 된다. 네, 근데 예. 물론 이제 미성년자는 부모님이랑 함께 묶어서 제출을 하긴 하는데 뭐 주마다 다르긴 한데 뭐 노동 허가서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미성년자 경우에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안전 요건도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전자레인지를 작동하거나 가위를 쓰는 업무에는 취업이 금지돼 있습니다. 디테일하네요, 아주. 예. 10대들이 돈 벌러 많이 나가는 편이죠, 미국은. 네, 이게 미국에서는 좀 10대들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상당히 좀 의미를 두는 부모들이 많거든요. 예. 단순 돈을 벌기 위함보다 자립을 위한 경험이라고 여기는데 대학에 가면 대부분 독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비도 보통 대출을 받아서 평생 뭐 스스로 갚아가는 친구들이 네. 많거든요. 그래서 면접을 같이 준비하기도 하고 사장님이 얘기한 월급보다 왜 내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더 낮지 하는 이런 세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네. 그런 경우가 더 많죠. 그렇군요. 자, 바다 밖에서 들려온 해외 소식들 중에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깊게 다루지 않았던 재미있고 유익한 뉴스들 잘 골라서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이정길 씨가 채권 ETF라는 금융상품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는 금융상품입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채권 ETF는 뭐 채권하고 거의 똑같은데요. 채권에 투자하려면 채권이라는 걸 어디서 사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좀 불편하고 생소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금융회사가 그걸 알고 손님 채권 직접 사시기 좀 번거로우시죠? 그냥 저희가 채권을 사서 이 바구니에 넣어둘 테니까 손님 여러분들은 그냥 이 바구니만 사세요. 그럼 채권 산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이런 개념으로 만든 게 채권 ETF입니다. 이 채권 바구니, 채권 ETF는 주식시장에 상장까지 다 시켜놔서 그냥 주식 사듯이 사면 그 바구니 안에 들어있는 채권을 산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납니다. 이게 ETF라고 붙어있는 금융상품들은 다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유가, 국제유가 ETF는 원유를 직접 사기가 소비자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금융회사가 바구니에 기름을 담아서 기름값 오르내리는 걸 그대로 따라가도록 만들 테니까 그냥 이 바구니를 사세요 하는 개념이고요. 또 금 ETF는 역시 금값을 그대로 따라가도록,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대신 금을 사고 그리고 금 바구니를 하나 만들어서 이걸 거래하도록 하는 그런 상품이죠. 채권 ETF도 채권 산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바구니에 채권 담아놓고 그 채권을 파는 겁니다. 그게 채권 ETF고요. 채권은 시중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내리고 반대로 시중금리가 내리면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채권 ETF를 사면 그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중금리 흐름하고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물론 이제 채권을 사면 이자라는 것도 주니까 그 이자도 이제 채권 ETF라고 하는 금융상품의 바구니에 계속 쌓이게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채권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채권 ETF이고요. 관심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소액이라도 한번 투자해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는 거구나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으십니다. 공부 삼아서 생각나실 때 귀찮더라도 한 주 직접 한번 사보십시오. 지금까지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예, 증시 업종을 하나씩 배워보는 증시 업종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최근에 국제 곡물 가격이 밀, 옥수수, 콩 다 많이 오르는 바람에 그걸 원료로 만드는 각종 음식료 제품들이 또 역시 가격이 들썩거리고 있다네요.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네, 옥수수, 맞습니다. 콩, 밀 전부 다. 네. 왜 올라요? 자꾸 이건? 일단은 옥수수나 콩 이런 예. 것들은 이제 동물성 사료를 많이 사용하는데 네. 예전에 이제 작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중국에서 우리나라도 유행했었고요. 중국에서 유행하면서
돼지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살처분했죠. 작년에. 예. 근데 돼지고기는 먹어야 되는데 음. 그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어떻게 많이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서 돼지한테 들어가는 사료 이런 것들의 수요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뭐 새로 돼지들을 많이 기르면서 네, 맞습니다. 예. 많이 먹여야 빨리 살찌워서 잡아 먹을 거 아닙니까? 맞는 표현은 좀 말이긴- 그렇지만 맞는 말이긴 네, 한데.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어. 이제 곡물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라니냐, 나니뇨 뭐 이런 이제 기상 이변들 네. 지금 쌀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엘니뇨, 라니냐. 네, 예. 죄송합니다. 아니, 발음 안 되시면 저한테 부탁하시지. 네, 그럴 걸 그랬네요. 예. 작년에 이제 장마가 어. 굉장히 심했지 않습니까? 비도 많이 오고 네. 그러면서 쌀 작황이 좋지 않아서 아, 그것도 꼬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 모두 다 지금 좀 문제가 생긴 그런 상황이어서 예. 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음식료 업체들 입장에서는 뭐 밀가루 만드는 회사나 빵 만드는 회사나 미리 원료니까 그럼 원가 부담이 생길 텐데 네네. 그럼 밀값 빵값은 같이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못 올리는 겁니까? 같이 올라가겠죠. 지금 최근에 이제 제품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뭐 맥주 가격도 올라갔고 지금 아직 라면은 아니지만 라면도 올리겠다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냉면, 그러니까 우리가 조리해서 먹는 냉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냉면들도 벌써 가격을 올렸고 뭐 컵밥 이런 것들이 가격이 줄줄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니까 식품업체들은 이 가격을 그 원재료 상승 부담을 제품 가격에 전가를 예. 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제품 가격은 앞으로도 계속 좀 올라갈 가능성이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은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잘 못 사거나 안 사죠.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업종이나 제품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예. 이 음식료 업종 이거는 경제에서 이야기할 때 가격이 비탄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제품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밥을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덜 먹죠. 아 그런가? 쌀이 너무 비싸니까 나는 반 공기만 먹어야지. 그게 처음에는 쉽지만 시간이 네. 지나면 다시 원래 먹던 양으로 먹게 됩니다. 밥은 그런데 네. 밥이야 뭐 생존을 위한 거니까. 예를 들면 네네. 소고기 가격 오르면 네, 그래도 맞습니다. 먹기야 먹지만 조금 덜 먹죠. 그렇지만 이제 소고기는 가격이 좀 비싸서 그런데 뭐 예.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조금 올라도 그냥 우리 먹어요. 뭐 예전에 치킨 가격이 10,000원 초반대 하다가 지금 18,000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치킨을 안 먹는 거 아니거든요. 치킨 소비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차장님은 월급이 좀 꽤 되시나 봅니다. 어쨌든 어찌 됐든 간에 예, 이 예. 음식료는 이제 가격에 대해서 비탄력적입니다. 가격이 오른다라고 해서 수요가 막 급격하게 내려가거나 하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잠깐은 수요가 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리 제품 많이 가격이 줄지는 올라도 않는다? 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정상화됩니다. 이거 제가 그래도 왜 자꾸 질문 드리냐면 네. 가격을 올려도 네. 소비가 줄지 않는다. 만약 네. 우리가 파는 게 네. 그렇다면 곡물 가격이 올랐으니까 가격을 올리자 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네. 그냥 평소에 가격을 올려버리죠 뭐. 이제 100원, 그런 경우가 100원을 있어요. 해도 200원을 해도 300원을 해도 똑같이 수요가 일정하다면 당신들이 이거 안 먹고 살 수 있겠어? 이렇다면 진작 300원 됐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격을 올렸을 때 네. 내가 안 올려버리면 점유율을 확 가져올 수 있죠. 아 경쟁사들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료 업체는 예. 이제 담합도 꽤 있었고요. 한꺼번에 이거 어차피 가격에 따라 비탄력적이니까 한꺼번에 네. 올리자 이런 담합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예. 배신을 한 경우도 좀 있었고 예전에 이제 다른 업체들 라면 가격 다 올리는데 한 명만 라면 가격을 안 올려서 그쪽이 점유율을 싹 다 가져가는 네.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음식료 업종은 가격을 올려도 소비자가 사긴 사는데 네. 소비자가 안 살까봐 가격을 못 올리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경쟁사들이 살짝 안 올릴까봐 네. 같이 안 올릴까봐. 네. 음식료 업체는 그리고 과점 시장이거든요. 예. 독점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라면 만드는 업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점 시장이어서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서 함부로 가격을 올리기는 좀 어려운 어렵다. 산업입니다. 그런데 요즘 올릴 수 있는 건 너도 나도 다 힘드니까 그렇죠. 경쟁사들도 올리겠지. 그렇죠. 이제 국제곡물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때다 싶어서 제품 가격을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 사실 국제곡물 가격이라는 게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뭐 작황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서 네. 지금은 이렇게 국제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뭐 혹시나 내년에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곡물 가격은 떨어지고 제품 가격은 올려놓은 게 있어서 예. 이익이 많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2011년도에 그랬거든요. 2011년도에 국제곡물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음식료 업체들이 대부분 그때 제품 가격을 엄청 올렸는데 2012년, 13년 국제곡물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네. 그렇다고 해서 올린 제품 내리지는 가격 않아요? 내리진 않지 않습니까? 그 살짝 내리면 점유율이 늘어난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이익이 들어오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만나서 회의하나 봐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 가격은 올려놨고 이제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고 그래서 이익이 굉장히 많이 크게 많이 된다. 났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하반기 전망도 국제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예. 음식료 업종이 좋을지 안 좋을지가 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작년에는 음식료 업종 참 좋았죠. 매우 좋았죠. 예, 집에서 다 사 먹고 해 먹고 하는 분들이 많아져서 맞습니다. 그렇다고 4끼 5끼를 먹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소비했던 모양이에요. 예, 다른 것들도 많이 먹었고요. 음. 이제 작년에 재택근무하면서 확진자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예. 살이 조금 쪘었는데 재택근무하면서 외출 안 하죠. 출퇴근하는데도 칼로리가 꽤 소비되거든요. 예. 근데 뭐 집에만 머물러 있으니 운동도 안 할 거고 헬스장 문 닫았고 뭐 야외 활동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상사 안 만나니까 스트레스 안 받아서 스트레스 받으면 더 찌지 않나요?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르고. 그건 사람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예. 저도 이제 한 2, 3일 정도 재택근무 해봤는데 옆에 콜라 놔두고 과자 놔두고 먹으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요. 일하기는 싫은데 일은 해야 되니까. 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 매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음식도 집에서 많이 해 먹다 보니까 식재료의 매출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작년 상반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하지만 이게 올해는 부메랑으로 좀 돌아왔습니다. 역기저라고 해서 다시 이제 출근하고 네. 하니까 다시 출근하고 작년엔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그런데 국제곡물 가격까지 상승하다 보니까 음식료 업체들이 이제 마진에 대한 압박을 굉장히 크게 받았고 또 주류 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네. 뭐 5인 이상 안 되고 10시면 문 닫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류 매출이 많이 그러니까 그 가게에서 판매하는 주류 매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유흥 매출이라고 식당에서? 하는데 유흥 매출이 많이 줄면서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혼술족이 늘었다라고 하더라도 식당에서 매출이 줄어버리니까 네. 전체적인 매출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면서 주류 회사들은 네,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가로만 보면 투자의 대상으로만 보면 음식료 업체들 작년에 좋았던 업체들은 올해는 안 좋을 거고 그렇죠. 다시 출근하면서 이제 책상에 과자나 콜라 놓을 수는 없으니까. 네네. 다만 작년에 식당들 잘 안 다니면서 주류 매출 줄어서 걱정하던 술 파는 회사들은 네. 올해는 좀 괜찮아지는 이제 건가요? 거리두기가 이제 좀 변하면 아까 뭐 뉴스 보니까 12시까지 영업 가능하게 예. 이제 변경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줄어들어서 회사에서 회식도 하고 10시에 집에 가라고 안 하고 12시까지 장사하고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유직 매출이 줄면서 실적은 좀 좋아질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보면 지금 음식료 업종의 주가는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종합주가 지수는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예.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그럼 음식료 업체들 주가는 코로나 이전 회복 못했어요? 네, 아직 그러니까 몇몇 업체들은 회복했는데 전반적으로 회복 못한 업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이제 음식료 업체들은 주가가 비쌉니다. 밸류를 높게 책정받거든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비탄력적이고 먹던 건 계속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았는데 높다는 건 뭐 그러니까 뭐 PER이 뭐 코스피가 10배면 예.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15배, 20배 그랬어요? 이렇게 받았었습니다. 과거에 이게 안정성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높게 받았는데 최근에 이게 역전 현상이 나온 거죠. 코스피는 주가가 많이 올랐고 예. 음식료는 주가가 안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밸류에이션의 역전 현상이 나오면서 가격은 굉장히 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가치는 주가가 네, 주가는 예. 네. 사면 되겠네요.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예.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상황이 유지되면 저평가가 계속 되는 건데 예. 그러면 이제 음식료가 상승하기 위한 조건들이 몇 가지 있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음식료 업체들 주가가 상승하려면 네, 조건들 네. 과거에 이제 이러했다라는 것들 정리를 해보면 예. 일단 사실 음식료 업종이 좀 지루해요. 주가가 다이나믹하지도 않고 그렇겠어요. 뭐가, 투자자들이 뭐 IT처럼 신기술이 나와서 막 뭐 접는 핸드폰이 나왔다 이런 것도 없고
그리고 꾸준히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점유율도 크게 안 변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재미없는데 한 번씩 좀 드라마틱하게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곡물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음식료 업체들의 주가에는 네. 떨어질 거 아니겠어요, 주가는. 그렇죠. 곡물 가격이 상승하면. 그러면 가격은 싸서 밸류에이션 매력은 커지고 예. 국제 곡물 가격이라는 게 영원히 오르진 않을 거 아닙니까? 곡물도 작황이 뭐 풍작이 있고 흉작이 있으니까 이건 예. 뭐 흉작일 때 가격이 올랐다가 또 그렇게 되면 또 농사를 많이 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또 가격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제품 가격은 뭐 그대로 있고 원가만 떨어지니까 예. 2011년도에 앞서 한번 그랬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이익이 대폭 상향되면서 주가도 크게 올랐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메가히트 제품이 나왔을 때 엄청 잘 팔리는 제품이 나왔을 때 예전에 허니버터칩 기억하십니까? 아, 이거 없어서 막 온 편의점을 다 돌아다닌 기억이 있고 차라리 없으면 괜찮은데 네. 뭐 끼워 팔아요. 아 그랬던가요? 그 맛없는 과자랑 허니버터칩이랑 섞어서 맛없는 과자 2개, 허니버터칩 하나. 뭐 해가지고. 그렇게라도 살 수 있었으면 괜찮은데 절대 이건 못 샀어요. 야. 저는 편의점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오면 연락 좀 달라고 그랬었던 기억도 있고. 안 그래 저도 할 얘기 있어요. 네. 엊그제 저 백신 맞고 왔거든요. 축하드립니다. 타이레놀 뭐 이거 두통약 필요하다고 없다 했는데 또 그러더라고요. 없잖아요. 네. 약국 갔더니 있더군요. 네. 그런데 타이레놀만 파는 게 아니라 타이레놀 10개 드는 거랑 네. 쌍화탕 2개를 묶어서 세트로 와 그거를 7,000원 막 아. 팔더군요. 백신 패키지. 야 이제 뭐 물 들어올 때 넣어줘야죠. 어쨌든 네. 네. 그리고 예전에 2013년도에 오뚜기가 라면 점유율이 급등한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그때 이제 유현진 라면이라고 라면 네. 광고하면서 점유율이 엄청 올랐었어요. 그렇게 히트 상품 나오면 주가는 오른다.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사회 구조적 변화가 일어났을 때 2013년도에 1인 가구 열풍이었습니다. 예. 그때 HMR 그러니까 홈밀 리플레이스먼트라고 가정 간편식 이런 것들이 엄청 잘 팔리면서 그때 가정 간편식 하는 업체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쪽이 이제 비건 인구, 채식주의자 이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최근에 조사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 시장이 연평균 7%씩 성장하면서 2040년이 되면 전체 단백질 시장 내에 30% 이상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콩, 두부 뭐 그렇죠. 이런 거 많이 팔릴 것이다 앞으로도. 미국 이런 데서 두부의 예.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하네요. 비건 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예. 두부의 인기가 높아져서 국내 업체들도 이제 두부뿐만이 아니라 식물성 고기 예. 이런 것들 개발에 적극적이어서 해외 진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런 거는 합니다. 네. 이렇게 트렌드가 생기면 또 주가에는 좋은. 맞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국제 곡물 가격이 좀 이제 하락을 하는 시도가 보여야 돈 좀 벌고 그래야 이제 음식료 주가도 올라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국제 곡물 가격이 안정화되느냐, 예, 그걸 그렇지 봐야 않느냐 되고. 여부에 이제 달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것도 날씨를 예측해야 돼서 날씨 예측하는 게 주가 예측하는 것만큼 어렵거든요. 뭐 요새는 하루 건너 하루 비가 오다 보니까 그래도 날씨는 예측해 주잖아요. 대충 맞잖아요. 주가는 뭐 근데 주식 예측하는 것만큼 기상청도 욕을 먹고 있거든요. 잘 안 만든다고. 그래도 주식이 더 틀려요. 네,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날씨가 정상으로 돌아오면 작황도 좋아질 거고 이렇게 네. 되면 음식료에도 도움이 될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코로나 사태가 종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지금 식당도 다니고 할 거니까. 맞습니다. 외식 업체들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음. 주류 판매 이런 것들도 좋지 않아서 결론적으로 보면 코로나 그다음에 날씨 이 두 가지가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업종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잘 하시고요. 예, 한 주간 고생 많으셨네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찾아오겠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